1998년 여름, 한반도의 밤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공장 문이 닫히고 은행 앞에 긴 줄이 늘어섰으며 퇴직 통보서를 받아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던 그 계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눈을 반짝이던 순간은 뉴스 속보가 아니라 브라운관 속 흰옷을 입은 여인이 고개를 돌리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숨을 죽이며 귀신 이야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기이한 이유는 단순히 시청률 숫자 때문이 아닙니다. 그 시절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공포는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을 잃는 것, 집을 빼앗기는 것, 아이에게 밥을 먹이지 못하는 것, 그 공포는 픽션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TV 속 허구의 귀신 앞에서 더 크게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근본적인 수수께끼입니다. 현실이 가장 무서울 때 인간은 왜 오히려 픽션의 귀신을 찾는가? 그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서 명확히 합의된 설명이 나오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는 바로 그 물음표의 안쪽입니다. 1997년 11월,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며 국가 경제 자체가 흔들렸고 그 충격은 이듬해인 1998년 내내 가정과 직장과 거리를 핥히고 다녔습니다. 대기업들이 무너지고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가족 단위의 해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98년 여름은 특히 혹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업률은 기록적인 수치로 치솟았고 길거리에는 갑작스럽게 삶의 기반을 잃은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저녁 뉴스는 매일 새로운 위기를 전했고 사람들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집안에서 TV를 켜는 행위 자체가 어쩌면 그 불안으로부터 잠시나마 등을 돌리는 몸짓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설의 고향은 1977년에 처음 전파를 탄 이후 수십 년의 역사를 이어온 KBS의 대표적인 공포 설화 드라마 시리즈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를 전후한 배경의 민간 전설과 구비 설화를 녹여내는 방식으로 세대를 넘어 한국인의 집단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진 시리즈입니다. 처녀 귀신, 원혼, 저주, 환생과 같은 전통적 모티프들이 각 에피소드의 뼈대를 이루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98년 여름, 이 시리즈가 다시 한번 전파를 탔습니다. 편성 자체는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그 시즌이 마주한 사회적 분위기는 전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경제적 공포 속에 잠겨있던 바로 그 시점에 전통 귀담 콘텐츠가 안방극장에 돌아온 것입니다. 처음 몇 주는 아무도 이 프로그램이 그토록 폭발적인 반응을 얻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회당 평균 시청률 23%대, 이것이 그 여름 전설의 고향에 대해 알려진 수치입니다. 동시간대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들을 압도하는 수준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단순히 높은 숫자가 아닙니다. 당시 전국의 TV 앞에 앉아 같은 화면을 바라보던 수백만 명이 같은 순간 같은 두려움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각 에피소드는 조선시대 혹은 그보다 오래된 민간 전설을 뼈대로 삼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회원을 구하는 이야기, 금기를 어긴 자에게 찾아오는 저주,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만남, 싫어한 서사들은 수백 년 동안 한국인들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의 변주였습니다. 그것이 1990년대의 화면 위에서 다시 숨쉬고 있었습니다. 방영 직후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퍼져나갔다고 전해집니다. 어제 본 에피소드의 어느 장면에서 소름이 돋았는지를 나누는 대화가 직장과 학교와 골목에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경제 위기를 둘러싼 무겁고 지친 대화 속에서 전날 밤 귀신 이야기는 낯선 안도감을 주는 화제였을지도 모릅니다. 문화 연구자들은 이와 유사한 패턴이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사회적 불안과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사람들이 공포 관련 콘텐츠를 오히려 더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인간 심리에 내재된 특정 메커니즘의 발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서 일치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1998년에만 나타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이나 전염병, 극심한 사회적 혼란의 시기에 괴담과 민간 설화가 더욱 활발하게 유통되었다는 기록들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통받는 집단이 통제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이야기를 통해 두려움의 형태를 부여하려 했다는 해석이 있지만 이 역시 하나의 가설에 불과합니다. 1998년 전설의 고향이 담아낸 이야기들에는 주목할 만한 공통점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억울함, 배신, 불의의 죽음이 주제들은 경제 위기 속에서 갑작스럽게 삶의 기반을 잃은 사람들이 체감하던 감정과 묘하게 맞닿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원혼이 회원을 구하는 서사가 어쩌면 시청자들 자신의 억울함을 대신 표현해주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도피입니다. 견디기 힘든 현실로부터 잠시 눈을 돌리기 위해 사람들이 허구의 세계로 달아났다는 설명입니다. 실직과 빚과 내일에 대한 불안 앞에서 TV 속 귀신은 적어도 채널을 끄면 사라지는 공포였습니다. 현실의 고통과 달리 픽션의 공포는 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피 이론은 한 가지 의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도피를 원했다면 왜 하필 공포물이었을까요? 밝고 유쾌한 코미디나 낭만적인 드라마도 현실로부터의 탈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름 사람들은 유독 귀신 이야기 앞에서 더 많이 모였습니다. 도피 이론만으로는 공포라는 장르의 선택 자체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카타르시스, 즉 정화 이론입니다. 공포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억눌린 감정이 방출되고 내면의 긴장이 해소된다는 설명입니다. 현실의 공포를 통제할 수 없을 때 허구의 공포를 안전하게 경험하는 것이 일종의 심리적 배출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1998년의 시청자들은 어쩌면 귀신에게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던 공포를 투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화 이론 역시 완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포물 시청이 실제로 심리적 긴장을 해소한다는 근거가 연구마다 일관되게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공포 콘텐츠가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더 무서워질 수도 있는 것을 왜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했을까요? 세 번째 가설은 공동체 결속의 관점입니다. 집단적 공포 경험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다는 설명입니다. 같은 귀신을 같은 시간에 함께 보며 함께 두려워하는 행위가 위기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는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경향이 있었지만 공유된 이야기는 그 고립을 잠시나마 허물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가설 역시 전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공동체 결속을 원했다면 공포보다는 따뜻한 공감의 이야기가 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결국 세 가지 가설 도피, 정화, 공동체 결속은 각각 일부를 설명하지만 어느 것도 왜 하필 공포였는가라는 질문에 완전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 여름의 진실은 이 세 가지가 뒤섞인 훨씬 더 복잡한 어떤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998년의 여름은 지나갔습니다. 전설의 고향도 언젠가 종영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름 수백만 명이 함께 느꼈던 그 감각 현실의 공포 앞에서 픽션의 귀신을 찾던 그 역설적인 행위의 의미는 여전히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공포 이야기를 찾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과 만나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답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